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2014년은 어떠셨나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일이 참 많았던 만큼 의학계에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연말을 맞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14년 모두를 주목하게 했던 의학계의 4가지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알약톡톡2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를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서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4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를 말하다 그 첫 번째 의학 이슈 함께 볼까요? 올해는 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모두 지켜보면서 정말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직접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소식을 전하셨군요. 저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도 했었습니다. 아, 다 구조가 돼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랬다가 그 구조 소식이 엉망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면서 실망감도 크고 분노가 생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허탈감까지 생겼죠. 네. 언론이나 구조나 모두 무능함을 보인 사건이어서 더더욱 분노가 컸던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두가 계속해서 듣게 됐던 단어가 있죠.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평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용어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큰 외상을 입은 다음에 그 감정 그리고 그거에 묻어있는 기억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돼서 깜짝깜짝 놀라고 꿈 같은 걸로 자꾸 재경험하고 무서워서 차도 못 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잔잔한 아련한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예민해지고 막 성질 나고 이런 거는 그냥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존자들 사고 직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 오셨잖아요. 현재는 건강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예민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랬었다가 그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서는 이제 주변 상황도 좀 시끄럽고 또 이제 본인들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은 그 말만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더 심각해졌고 상처가 덧대지면서 더 몸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건가요? 마치 그 화난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20년 전에 그 인간하고 싸운 것 때문에 샤워하다가도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 그다음에 다른 성인 피해자들이 사소한 자극이 있으면 그때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만나서 다독거려주고 본인들이 이걸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봐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좀 위로를 건네고 길을 함께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난치고 글 쓰고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로 증상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적응도 아예 못하고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전문가,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꼭 연결할 수 있도록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옆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나 친구들은 옆에 있어주고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상처를 치료하더라도 관심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올 여름 이것 때문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루게릭병. 네. 이 루게릭병 환우를 돕는 의미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었는데 워낙에 많은 분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포크레인으로 불지를 않나 네. 다양한 게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 글쎄요. 저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김성주 씨밖에 안 남아요. 김성주 씨를 제가 직접 이렇게 부어드렸거든요. 그때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한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TV하고 인터넷에서 그 네. 빌 게이츠 씨라고 유명한 분이 네네. 그 지목을 받고서는 아예 도구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큰 도구를 만들어 자기가 줄을 당겨가지고 샤워하듯이 그랬던 게 기억에 남고,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중에 양동근 씨가 그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그 뒤집어 쓴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루게릭병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지 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연관이 있긴 한 건가요? 연관은 없죠. 사실은 연관이 없고 어느 한 분이 이 본인이 알고 있는 분의 그 루게릭병을 좀 알리고 또 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만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연관지어서 어떤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유명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참해 줄 것을 이제 호소하다 보니까 그게 유명인들이 해서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지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관심들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고 또 국민들이 루게릭병에 대한 그 인지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인식도 많이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병 자체가 그 근육도 약해지면서 신경이 약해지니까 네. 이렇게 자꾸 차갑고 뜨거운 거에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깜짝깜짝 놀래고. 차가운 네. 것만 봐도 놀래고, 그래서 이제 얼음물 끼얹으면서 그 깜짝 차가운 거를 느껴봐라. 그 느꼈으면 기부해라 라는 의도로 이제 한 거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많이 아쉬운 점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추워지면서 뭐 그게 뭐였지 싶을 정도로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냥 챌린지만 했지, 뭐 얼음물만 뒤집어 썼지 그 뒤가 하나도 구조화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만 들고, 나 기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부가 어떤 식으로 실체화되는지가 보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개개인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게 더 시급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공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문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두 가지 이슈 더 알아보기 전에 두 분 선생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4 의학 이슈를 말하다 후반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새롭게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염내과 이재갑 선생님, 외과 김용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를 말하다 그 세 번째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 함께 볼까요? 네, 올 여름의 차가운 이슈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였다면 올 여름을 뜨겁게 만든 이슈는 아무래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8월에 이재갑 선생님과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그때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변했나요? 첫 번째는 이제 라이베리아하고 기니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고, 각국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조금 이제 충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 제일 문제는 시에라리온이 아직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아마도 시에라리온도 내년은 넘어야지 아마 조금 안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반가운 것이 완치된 환자가 있다고 해서 네, 예. 반가운데요. 이 완치가 됐다는 거는 믿을 만한 치료제가 나왔다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에볼라의 가장 큰 문제로 봤던 것들이 현지에서의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들이 불충분해서 그런 이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강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서구 지역으로 이제 이송돼서 치료받았던 또는 아니면 서구 지역에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치료 후보 물질에 해당되는 뭐 지맵이라든지 여러 약제들도 투여됐고, 그다음에 이미 걸려서 회복됐던 환자들이 혈청을 가지고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이 좀 살릴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약이 생긴 건 아니지만 네.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데 네. 에볼라에 대해서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네. 이제 파견을 가야 돼서 더 그럴 텐데 뭐 이재갑 선생님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이 김영진 선생님도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에볼라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받아본 적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파견을 시에라리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만큼 파견 가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시는 분들하고 사실 만나서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해봤고, 네,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해외에다가 이런 이제 특히 또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방역하거나 치료하는 데 파견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파견 간 의료진들 조금 안심할 정도까지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거는 같습니다. 대비책이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돌아갈 거니까 그냥 말로만 된 거하고 실제로 그게 행동에 옮겨질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정말로 실제 상황 발생했을 때 하나하나 잘 짚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가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그 의료진들을 잘 보호하고 있구나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를 말하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괴로워해줘 도저히 못 견딜 만큼 당장 죽고 싶을 만큼 지금의 나처럼 This is my last. 저도 정말 마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라디오를 듣고 그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여서 기사를 접했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의사를 떠나서 어떠셨나요? 사실은 어디를 가나 한동안은 정말 그 신해철 씨 음악만 들으면서 걷던 세대거든요. 뭐 명동을 가도 그러고 버스를 타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막을 딱 들으니까 저도 하룻밤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위밴드 수술이었죠. 우리는 위밴드 수술하면 그냥 비만 치료의 한 방법, 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위밴드 수술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술인 건가요?
이제는 좀 생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고도비만 수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위절제술, 우회술, 그다음에 이제 위밴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위밴드 수술이고 위밴드 수술은 이제 그 식도하고 위 사이에 인공 보형물인 밴드를 감고 그 밴드의 용적을 조절하는 포트를 복벽에 심어서 환자의 체중 감소 변화나 포만감 정도에 따라서 그 포트를 조절해가는 고도비만 수술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이제 고도비만 수술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체 비만 지수 또는 체질량 지수라고 잘 알려진 바대로 BMI 지수가 한 35 이상, 키가 한 160에 몸무게 한 90kg 이상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인 질환이 이미 많이 발병이 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 대표적인 게 뭐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을 때 이제 수술을 상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위밴드 수술과 장유착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유착은 병이 아니고요. 배를 수술한 환자한테 모두 생기는 일종의 생리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장유착이 장폐색, 즉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서 환자가 배가 아프고 토하는 일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거꾸로 돌아가서 위밴드 수술도 어찌됐건 뱃속에다 뭔가 수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밴드 수술에 의한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흔한 일이냐?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 건 맞습니다.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으니까 이제 2012년 2월에 신해철 씨가 담낭 제거술, 그다음에 위밴드 제거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된 수술 영상에서도 장유착은 대부분 담낭 절제 한쪽에 붙어 있지 위밴드 한쪽에는 유착에 관련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장천공인데요. 이 장천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어는 생소하지만 뭐 위장 내시경 정도만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드문 건가요? 아니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뭐 당뇨가 심하다거나 뭐 다른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장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제 사망의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수술에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환자가 뭐 사망에 이른다 이런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론이 됐던 것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사망 원인은 어떤 것이었나요? 국가수 부검 기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낭에 2군데 구멍이 있었고 심낭에서 한 0.3cm가량의 천공이 심낭내와 복강내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천공된 부위를 봤습니다. 심낭 속에 공기가 차서 심낭이 잘 뛰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게 신해철 씨가 심장 정지가 이르게 되는데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거고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자체는 신해철 씨 사망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사실 복막염 같은 경우는 복막 안에 있는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그걸 제거만 잘해 주시면 폐혈증 상태에서 금방 사실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폐혈증은 분명히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직접 사인은 이제 심장 압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전하게 위밴드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밴드 수술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위밴드 수술을 포함한 이제 고도비만 수술 전체가 사실 이제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장기 데이터를 만들고 당장 수술 관련 안전성 이런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은 2014 대한민국 의학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는 슬픈 소식보다는 의학계에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는 기쁜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두 분 선생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